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마음 더 진행을 맡게 된 광주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윤보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존에도 계속 이렇게 저희 한마음 토크를 신청해 주셨던 분들께서는 새로운 인물이네 하면서 되게 놀라실 것 같은데요. 원래 저희 진행자 송유나 선생님께서 조금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오늘 급하게 투입이 됐고요. 저희 한마음 토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고민들을 다채로운 내용으로 각각 전문 분야 선생님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하며 토크를 이어가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들의 영원한 고민거리인 내 아이, 내 자식에 대한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할 텐데요. 이 제목으로 저희 센터에서는 슬기로운 부모 생활이라고 해서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부모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특성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해요. 저도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 하나하나 다들 특성이 달라서 첫째 아이 키울 때랑 둘째 아이 키울 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여기 모여 계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할 테지만 저희가 미리 유튜브로 진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연도 함께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연과 함께 아이들이 건강하게 또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게임도 준비를 해서 오늘은 크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과 함께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간단한 게임들과 함께 사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지금 본격적으로 슬기로운 부모 생활을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가 오늘은 산수동에 있는 푸른마을 공동체에서 광주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유나 센터장님과 직원이 함께 또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동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여러 참석을 해주셨어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저희 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함께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시자 광주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님이신 신만식 센터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센터장님께서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었는데요. 토크만 하기에는 조금 딱딱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혹은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게임들도 몇 가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집에서 아니면 이동하는 차 안에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떤 게임을 조금 해보고 계시나요? 자유롭게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끝말잇기. 네. 네. 맞아요. 손가락 접기 게임도 많이들 하고 계시고 또 어떤 게임들 진행하고 계세요?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활용하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서도 아이랑 집에서 딱 하는 게임은 지금은 떠오르지 않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애들이 5살, 2살인데 실은 유튜브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좀 양심에 찔리게 되면 영어 방송 이렇게 조금은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뽀로로와 함께하는 영어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이제 전자기기가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요즘 게임도 많이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게 솔직히 저도 조금 편하다라고 느끼고는 있는데 이게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모두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소개해드릴 게임은 청기백기인데 혹시 우리 학부모님들 모르시는 부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청기백기는 다 아실 텐데 이걸 조금 더 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서 있는 소꿉놀이를 활용하셔도 좋고 인형 같은 걸 활용해서 명칭을 알려주기 게임처럼 활용을 하셔도 좋다고 해요.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른쪽, 왼쪽 이런 것들을 잘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도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차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신발을 신을 때라든지 이럴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거든요. 저희도 긴장도 풀 겸 한번 간단하게 손으로 한번 해볼 텐데요. 다들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올려, 오른손 내려, 왼손 올려, 왼손 가만히,
네, 이런 식으로 짧게만 해도 애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센터장님, 근데 실은 이런 게 진짜 제가 알기로는 이론상으로 여기까지인데 아이들에게 이게 청기백기 게임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하다 보면은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전자기기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바쁜 일이 있어서 또 아이가 어떤 막 힘들어하니까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무조건 주면서 게임을 하게 하나 이런 건 좀 지양을 하면서 좀 목적지향적으로 어느 때 할 것인지 좀 계획적으로 게임을 주더라도 해야 되는데 막 어머니가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내는 뭐 하기 싫을 때 모바일 폰을 준다든가 다른 전자기기를 줘서 그 부분이 혹시 더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멈추는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너무 재밌어 하는 것은 멈출 줄만 알면 시간에 상관없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주장을 하거나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항상 들어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중독될 수 있는 성향이 있는 것들은 멈추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양보다는 얘가 멈추고 싶을 때 멈췄는지 서로 좀 더 계획적으로 이런 게임들을 한다 이런 부분을 줬는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전자기기를 이렇게 게임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집중을 하는 데서 요즘 이렇게 많이 유행이 됐잖아요. 전두엽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방금 게임을 했을 때도 소리를 듣고 왼손만 했을 때 손을 올려야 되는지 내려야 되는지 해야 될 행동하고 억제할 행동을 빨리빨리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되면은 아무래도 집중을 해야 되고 전두엽 기능을 좀 더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고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실은 저도 아이들과 청기백기 게임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한번 꼭 차에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여기 학부모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끝말잇기에 조금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스피드 게임 요것들이 좀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가 생각하는 물건이나 혹은 어렵게 생각하는 속담들을 스스로 말하게 하고 설명하게 하는 게 참 아이들에게 발달에 도움이 되는데 이때 부모님들이 좀 맞추는 역할로 해주시면 좋다고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차에서 이동을 하거나 잠깐 시간이 남을 때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가볍게 하기 좋다라고 하는데 이 스피드 게임 또한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센터장님? 스피드 게임이나 언어로 하는 부분들이 또 있는 부분은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전두엽 기능하고 그다음에는 언어 중추가 있는 측두엽에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좀 더 항상 너무 옳고 그름에 멈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얘기를 할 수 있게 격려하고 옳고 그름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러나 대부분 어른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옳고 그름에 틀렸냐 맞났냐에 관심을 너무 가져은 어린이의 발달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고 특별히 이 시간에 여기 오신 분들이라든가 보고 있는 분의 하나 팁이라면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연상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을 볼 때라든가 어려운 것이 상당히 어려울 때 우리 두뇌는 좌뇌나 우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있는 언어 중추라는 것은 되게 좌측에 있고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측에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이 태극기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이 부분에다가 가장 어려운 단어를 하나씩 넣어놓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시험 볼 때 딱 보면은 생각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를 연결해 주시는 또 이 교량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는 좌뇌나 우뇌를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기능이 향상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고 공부하는 사람도 팁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되게 연상요법이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활용할 것인지 왼쪽으로 할 것인지 내가 장점이 있는 부분이 뭔지를 보는데 저는 생각보다는 지금처럼 말을 좀 잘해요. 그래서 좌뇌가 좀 발달이 돼 있고 좀 운동, 손해가 발달이 돼 있고 오른쪽 뇌는 별로 발달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부분을 좀 노력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타고난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럼 우뇌가 발달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떤 활동들이 좀 더 특출나게 잘 보인다 이런 게 있나요, 센터장님?
뭐 이렇게 공간을 활동하시니까 놀이에서 잘 뭘 찾는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함께해서 공간 지향력, 또 예술이나 또 뭐 이렇게 건축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좀 더 알아차리고 뛰어나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대략 몇 세 정도부터 이렇게 조금 특출나게 발달이 된다 그런 나이대도 있나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인지 기능의 발달은 쭉 개념이 형성하기 전이라든가 개념이 형성이 이제 대개 18세, 20 사이에 그 전후 되는 것은 이 나를 중심으로 항상 하게 돼 있어요. 해가 나를 통해서 돌고 있는 것이 태양이 돌고 뭐 돌거나 달이 돌거나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됐을 때 어떤 모든 것이 내 거야 내지는 오 달이 나를 통해서 도네 모든 것이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지금 연령들이 어느 정도 있는가 보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그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해서 이제 또 술이라든가 어른 이런 부분들의 인지 기능, 이렇게 어떤 조작적 기능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는 추리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발달이 커그니티브한 이런 부분들의 인지적인 분야에서 발달은 얘기하고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 피아제라든가 이제 나중에 콜버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까같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어려워하는 것이 그래서 어린이들 시에 보면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돼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시기는 자기들 중심으로 그걸 그대로 봐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어른이 돼서도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좀 어렵겠죠. 그 다음에 1세 전후, 1세 전까지 해서 많은 부분들은 자기 발달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자기가 형성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3대가 키우면 좋다는 것이 어렸을 때 할머니가 보면은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해주잖아요. 엉덩이를 막 하면서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1세 전까지는 모든 것을 받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또 양육하다 보면 제일 갈등을 많이 하는 것이 이 손에서 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손에서 놀면 안 되는데 언제까지 손에서 놀고 다 받아줄 건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1세까지는 가능하면 받아주면 돼. 그 다음에 1세 이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해서 예측 가능하니 이제 막 뜯기다 이제 거리가 시작하면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이제 그때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어느 정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세 전까지는 모든 것을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때 자기의 어떤 자기애적인 모든 것이 다 형성되는 시간이니까 그 부분이 막 보면은 너무 네가 나중에 보면 더 힘들 텐데 하는데 실은 그때 받아주면 훨씬 더 잘 떨어지는 거예요. 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을 잘 해주셔서.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게 된다면 1세 때까지 되게 잘 받아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기회 제가 놓쳤어요. 그러면 혹시 그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는 나이대가 또 있을까요? 아이에게 조금 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나이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받아주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해야 될 부분하고 이렇게 걸음마를 시작하면 안 해야 될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하고 있을 때 해야 될 부분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계속 지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건 이제 평생 가는 것이고 지금도 다 대부분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 상당히 힘들고 인정을 못 받으니까 입을 충족하게 되고 또 다른 돈에 집착하게 되고 다른 부분에 집착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 하는 부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에 평생 가는 것은 긍정적인 지지와 함께 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함께 하고 싶다가 중요하죠. 근데 부모라는 것은 그래야 되는데 사회는 잘하면 함께 하고 싶고 잘못하면 너하고 함께 하고 싶지 않고 이게 그 부분들을 구별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복직을 하게 되면서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가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무서웠던 게 이 아이가 나랑 애착이 형성되기 시기에 이렇게 갑자기 떨어져서 분리불안을 많이 느끼면 되게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애착을 형성을 잘 하는 시기가 1세라고 하니
아, 이게 내가 시기에 놓쳤다 하면 언제 또 잡아줘야 될까?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평상시에 아이에게 칭찬도 많이 하면서 잘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네요, 또 센터장님. 중요한 단어가 나와서 그렇긴 한데 애착이라는 게 요즘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애착. 되게 애착이라는 게 많이 되는 부분인데 가능한 그래서 돌보는 사람이 좀 일정하거나 일정한 부분이 있으면 애착을 형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고 근데 너무 자주 바뀌거나 그러다 보면 애착 형성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분리불안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유치원을 가거나 이 또 어린이 이렇게 초등학생이 됐을 때 상당히 불안해하는 부분이 엄마가 보이면은 우리가 깍꿍놀이 하죠? 네. 깍꿍놀이. 이 깍꿍놀이에서 아이들이 안 보이면은 엄마가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러다 다시 보이면은 눈에 보이면 엄마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엄마가 안 보여도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형성이 시기가 되는 것이 대개 한 18개월 내지 24개월 사이에 많이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그랬을 때 이제 그 부분이 엄마의 대형물들이 상당히 있죠. 대형물들이 있는 것이 담요가 있거나 엄마 자기가 놀고 있는 이런 것이 있었을 때 냄새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이행기에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그런 부분들의 대형물이 되면서 그분이 엄마의 힘을 상정을 하고 또 그 정도 시간이 됐을 때 많은 부분에서 아기를 키워보면은 엄마에서 한 번 보고 좀 더 멀리 가고 한 번 가고 좀 더 멀리 가고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 이제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리필을 계속 합니다.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동작들을 계속 하면서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엄마가 없어도 그 사이에는 이제 사진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마음속의 형성이 엄마가 들어와 있어야지 학교에 있어도 엄마가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마음속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있으면 엄마가 안 보이면 뛰어와요.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막 이렇게 쓰레기 버리러 가지 않는데도 애들 떼어놓으려고 엄마 쓰레기 버리러 간다 하고 나갔다가 한참 있다 안 오는 거 예측 가능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뭐 다른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엄마가 있다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나가면은 쓰레기 버리러 가면 이 시간에 와야 되는데 안 온다든가 그랬을 때 사실 가능한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예측 가능한 얘기를 해서 그 엄마가 항상 있는 것을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 형성이 잘 안 돼가지고 늘 불안해가지고 눈에 안 보이면은 학교에서 와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들고 다니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또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죠. 카톡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사랑이 보이나요? 아니요. 안 보였을 때 내 사랑은 난 널 사랑해 그럴 때 돈 주면 사랑하는구나. 돈 안 주면 사랑 안 하네? 대부분 그렇죠. 뭐 사주면 이 부분이 되면은 계속해서 보이는 것만 원하죠. 안 주면 이제 사랑하지 않네. 이런 부분들 동작에서 그런 부분을 형성하는 데는 일관성, 꾸준함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양육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예측 가능하니 질적으로 함께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지 아이가 엄마가 항상 나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아버지보다는 우선은 그 부분이 제일 뱃속에서 항상 이렇게 어느 정도 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고 제가 쟤는 딸하고 아들을 키워봤고 지금 다 성인이 다 되긴 하겠지만 그 부분에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레지던트 때 제가 1년차 때 아기가 이게 태어나서 한참 있으니까 제가 가면은 모처럼 왔다고 막 다 쟤한테 주잖아요. 그 뭐 아기는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얼마나 있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아버지라고 줬으니 제가 얼마나 박해자 있는가를 알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나 막 오면 또 막 반가우니까 아버지다 해갖고 막 주는데 아기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많이 어려우면은 아버지들이 박해자가 많아요. 정신세계에서. 자기를 괴롭힌 사람.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방금 센터장님께서는 아들이 아빠에 막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실은 저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저희를 많이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꼭 한 번은 겪어야 될 사춘기라는 단어 다들 들어보셨나요? 혹시 나는 사춘기를 겪어보지 않았다라는 학부모님들 계시나요?
없으시죠? 혹시 사춘기, 내가 사춘기가 왔었구나라고 생각되시는 사춘기 때 나의 증상들이 혹시 있으셨나요? 뭐 일탈이라든지 아니면은 반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괜찮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다들 무난하게 넘어가셨나요? 아니라고 고개는 흔들어 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실은 되게 그때 부모님과 말을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저의 방에 이렇게 딱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가 유튜브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미리 사연을 받았는데 한 분이 이제 여기 계시진 않아요. 그래서 꼭 이거를 정신과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사연을 한 분 받아서 읽어드릴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가 고등학생인 엄마입니다. 어렸을 때는 저랑 대화도 많이 하고 친했던 아이가 있었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말수도 없어지고 고민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왠지 더 이상 부모와 소통을 하지 않는 아이가 서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허전한 기분도 듭니다. 이렇게 크면 대학교를 가고 독립을 할 텐데 사춘기의 자녀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 게 좋을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사춘기가 조금 심하게 오고 있는 아이들과 부모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좋을까요, 센터장님? 사춘기라는 것은 이렇게 어느 정도에서 청소년기하고 사춘기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청소년기라는 것은 이제 성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사춘기라는 것은 몸에 털이 난다 그런 의미예요. 몸에 털이 난다. 몸에 털이 이렇게 영어로는 puberty. 그리고 이제 성기에 나는 헤어를 pubic hair 하듯이 이게 어느 부분은 이제 뇌에서 일어나는 거죠. 뇌에서는 뇌하수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이포탈라머스 위에서부터 내려가지고 결국은 우리 몸에 성 호르몬이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사춘기에 일어나는 되게 2차 성징이 일어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 전에 가졌던 부분들이 있겠지만 또 2차 성징이라는 것이 되게 남자들에 있어서는 제가 목소리가 좀 더 하듯이 이렇게 굵직한 목소리가 나오면 이제 어머니들 얘가 왜 이래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껴놓으려면 이런 태도들이 나오는 거하고 그 애는 이제 아까 또 이렇게 얼굴에 수염이 좀 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남자들한테는 되게 일어나는 것이고 여성분들한테 일어나는 것은 되게 이제 유방이 좀 커진다든가 히프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아름답게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2차 성징이 대부분 나타나는 부분인데 그게 어머니들이나 가족들이 생각할 수 있는 특히 어머니가 지금처럼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제는 어머니와 관계에서도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독립을 해야 되고 가장 우리 뇌 속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자기의 성적인 대상이 항상 이제 성 호르몬이 증가되고 성적인 생각이나 이런 게 되는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디푸스 컴플렉스처럼 내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 어머니를 사랑하면 될까? 이게 엄청난 고민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한참 생각이 환상이 계속 되는 시점들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나눠야 되는 부분도 되겠지만은 이제는 어머니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위협적이니까 떨어져 나가야 되죠. 떨어져도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서 자연스럽게 또 어느 정도는 동성애적인 것들이 약간 있으면서 동료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런 독립을 해나가는 중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참 고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머니하고나든가 부모님들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청소년이 남녀의 문제가 함께 있으면서 이제 그 부분이 되어가면서 결국은 어머니하고는 상당히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거죠. 다른 생각을 하니까 무조건 하라고 반항을 많이 하잖아요. 2차 성증도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사춘기 때는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능한 지켜볼 수 있으면 좋고 지켜볼 수 없을 때는 너무 답답하고 외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좀 더 힘들면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부부간에 상당히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은 거꾸로 자식한테 에너지가 많이 가면서 자식한테 보상을 하는 것이 너무 막 심리가 있고 아직은 사춘기 키운 아동이 좀 더 없을 수 있어서 너무 길게 안 해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자연스럽다는 거.
자연스럽다는 것,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 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까 같이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관심은 두되 간섭은 안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간섭을 하갖고 싫어하면 관심마저 꺼야지 되냐고 막 짜증을 내면서 아예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니까 또 멀어지죠. 모든 사랑하는 관계는 이 독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같은 면을 같이 보고 가는 것이라고 항상 하잖아요. 그러듯이 서로 그 부분을 보고 이렇게 관심은 두되 서로 간섭을 안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센터장님, 사춘기란 말이 요즘에는 유아 사춘기라고 해가지고 미운 4살, 미운 5살 이렇게 또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관심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이 아이들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이 시기를 어떻게 잘 넘어가면 좋을지 좀 피드백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때도 마찬가지 이제 스스로가 우리가 이제 나는 누구인가도 필요한 시간이지만은 미운 4살이라고 하잖아요. 3살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아까 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뭘 잡아보고 물어뜯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나가는 시간인데 그때 더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는 것은 이제 그 시간이 되면은 또 뭘 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막 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했던 부분이 이제는 주도적으로 내가 뭘 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율 학습, 자기 주도형 학습. 이렇게 하듯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다 보면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것이 주도적인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지, 어떤 부분은 자율적으로 하지만은 뭘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끄는지. 이때 주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나가고 싶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하는 것은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될 것도 어느 정도는 그 자세를 굳건히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면 힘들고 그런 게 잘 안 되면 이제 주변에서 이제 막 시선이 따갑죠. 왜 이거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잘 정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태도가 결국은 평생 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유아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3살 버릇이 8단 간다. 제가 지금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은. 3세 전에 나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대부분이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래서 3세 이후, 4세부터 7살까지도 거의 기억이 없다. 그래서 잠복기, 잠재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억이 거의 생각보다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간들이 되는 중에 있어서 결국은 3살 버릇이 8간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체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봤을 때 어렸을 때 어쩔 것 같다 이렇게 미루어서 짐작하는 것이지 결국은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실은 고민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아이들이 이때는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 규범을 잘 정리를 해서 아이들에게 일관성 있는 양육 태도를 보이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됐는데 이게 맞을까요? 그렇죠. 센터장님? 그렇기도 네.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부부간에 일치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은 허용이 되고 어느 날은 허용이 안 되고 어느 날은 부부간에 싸움하고 자식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어느 날은 허용해서 다 허락하고 어느 날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경쟁 관계에서 어느 날은 몰래 허락하게 하고 이런 것이 됐을 때 그 부분을 좀 일치하는 게 중요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잘 안 될 때 여기에 우리 여성분들이 어머니가 많아서가 아니라 아무래도 아이는 여성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니까 어머니에 좀 더 따라가기도 하고 대화가 안 되면 따로 해서 아버지들이 하는데 아버지들이 모처럼 와가지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때 중요하고 막 그 입학할 때 중요한 것이 아버지 무관심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무관심하면 안 되고 자기 아내 어머니한테 관심을 주고 아이들한테 주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상당히 평생 가는 것이고 아까 양육 태도에 있어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서는 아버지는 좀 더 어머니가 계실 때는 어머니를 지지해주고 어머니가 아이하고 함께 할 수 있겠고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
좀 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는 집안일을 도와서 어머니하고 함께 해주게. 시간을 많이 같이 하게.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은 그게 잘 거꾸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그러겠지만은 그런 태도가 앞으로 오늘 상당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양육 태도가 말이 나와서 제가 그 양육 태도에 대한 사연도 들어와가지고 연달아서 한번 읽어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부모인 것 같습니다. 아이를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 표현도 많이 해주고요. 근데 아이의 실수, 바쁜 일상 등으로 머리로는 아이가 이해가 되지만 순간순간 올라오는 감정을 아이에게 표출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부모랑 잘 지내고 있는 아이이지만 그 순간은 내 눈치를 살피고 얼버무리는 아이를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너무 후회가 되고 아이의 심리적인 안정에 문제를 끼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남 눈치를 많이 살피는 아이가 되는 것 같아 죄책감마저 듭니다. 한 번은 아이가 엄마의 실수를 가지고 짜증내길래 뭐라고 했더니 엄마도 그랬잖아 라고 하더군요.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분노 조절 문제가 있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감정 투사를 좀 많이 할 때도 있고 조절이 안 되는데 이럴 때는 과연 센터장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 부모도 지나치게 걱정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걱정이 많다 보니까 자기 행동을 보고 또 걱정을 또 사서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낫긴 하죠. 그러나 지나치면 항상 문제가 되겠죠. 지나치면. 그래서 내 감정이 잘 화가 나거나 화를 이제까지 잘 냈거나 그러면은 지금부터 같이 함께해서 내가 화를 조절하기 위해서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부분은 좀 배워야 될 때도 있어요. 가끔. 혼자서 하기가 힘들 때는 이런 자리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든가 또 누군가 동료에게라든가 그래서 자기가 분노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분노 조절을 하는 중에서도 분노가 되는 것은 이건 내 탓이야 이게 중요하죠. 내 탓이야. 제가 이렇게 학습이 돼서 가끔은 제가 제 아내하고 싸울 때도 많이 있죠. 말다툼으로. 그럼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으면 이거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문제이지 너의 것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싸움을 하려고 하면 내 아내가 싸움하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제 지금 하는데 대부분 아까 같이 아이들이 있을 때는 아이들이 아까 특히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 나이 때 이렇게 쳐다보면서 모든 싸움이 자기하고 싸움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부모끼리 싸움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건 너가 아니라 엄마 아빠의 문제. 아빠가 특히 오늘 늦게 와서 술 먹고 늦게 왔더니 이게 이렇게 사단이 났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그 애가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고 부모들끼리 싸움하는 장면들이나 이런 것도 피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나와 있는 얘기 중에 하나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자라면서 이렇게 아까같이 사춘기에 성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있을 때 아이들이 어느 때 부모님들의 이렇게 그런 장면들을 보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걸 원초적 프리멀 씬이라고 하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자기 각자 나는 어느 때 그 부분을 알게 됐고 어느 때 받는가를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그때 들었을 때 가장 큰 것은 다음날 지금 봤을 때 그 다음날 뭔가 시끌시끌했고 뭔가 복잡복잡했는데 다음날 딱 보니까 부모가 사이가 좋다. 그러면 그때 뭐 게임 했는가 보구나, 뭐 좋아하는 거 했는가 보다. 근데 사이가 오자마자 아침에 봤는데 인상, 그 싸움하고 있었네 밤새.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결국은 그날 보이는 모습이 중요해요. 그 부분은 평생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영화를 보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부분을 이렇게 밤에 보기 위해서 발달된 이 부분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영화관에서 깜깜할 때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훔쳐보기 위해서. 그게 영화가 태어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상당히 이렇게 우리 많이 잠재되어 있는 긴 하지만은
그런 점에서 너무 이렇게 얘기가 옆으로 약간 샜는데 아까 자기 자신이 분노가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고 있는 부분은 내가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부터 표현하고 배우고 잘 안 되면 잘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사회에서 자기가 힘든데 성질 내놓고 꼭 탓을 많이 하잖아요. 성질 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성질을 내는데 1, 2, 3 참을인이라서 성질 낼 때 좀 더디 내는 게 중요하죠. 하나, 둘, 셋. 그래서 정말 내야 될지 안 내야 될지. 그러나 정신과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느 분이 이제 막 저한테 요구를 막 하고 진료실에서 요구를 많이 하면서 막 이 커피를 한 잔 들고 왔는데 이걸 막 뿌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그때 그 자세가 중요하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당신 지금 어떤 점에서 커피를 던지려고 하나요? 하면서 이제 견고한 자세하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자세가 되면 이걸 던지지 않는데 그래도 두렵죠. 막 이거 하고 있으면 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료실에서 상당히 두려운 사건인데 그때 이제 그런 태도를 이 표정에서 나와야 돼요. 표정에서 하니까 마이크를 건드네요. 그런 점들이 중요합니다. 그럼 센터장님께서는 실제로 이렇게 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조금 참는 방법이라든지 다스리는 방법 어떤 걸 좀 사용을 하고 계세요? 화 조절이 굉장히 어렵죠. 화 조절이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불교에서 가끔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지로부터 해방과 화 조절입니다. 그만큼 화 조절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가 났을 때 부분들에서는 가장 많이 나면 화가 나면은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화가 너무 나서 들을 수가 없고 얘기를 나눌 수가 없다.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겠다. 내가 잠깐 쉬었다 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사이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옳은 일을 하면 세상 꼴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한다고 생각하면 약간 우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가끔 제가 얘기하는 내용인데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상대를 보면은 화가 많이 나요. 그러나 내가 평소에 했던 나를 보면 화가 안 나요. 내가 그게 변할 수가 없잖아요. 변하기도 않고 막상 예를 많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진료실에서도 예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을 하고 가요. 근데 옆에서 이 택시가 막 끼어들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봤더니 막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에요. 욕으로 그랬죠. 아, 이거 왜 그러는 거야. 그러고 막 끼어들려고 해서 한참 하고 억지로 끼워줬죠. 그리고 제가 운전을 계속 하고 나는데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운전하고 있는 동작을 계속 보고 가는데 내가 제일 차선도 잘 안 익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내 자신이 운전을 제일 난폭하게 하고 있고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내가 더 이상한 놈인데 운전을 내가 더 난폭하게 하는데 이 순간에 그 운전사는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상대보다는 나를 살짝 보고 내가 잘 못하는 것을 보면은 어느 날 그 부분이 살짝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그 운전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저도 엄청 바쁜데 누군가 막 급하게 해서 막 신호등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빼주고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앞에 가게 했는데 엄청 마음이 흐뭇해요. 근데 나도 안 바쁘면은 상관이 없어요. 나도 정말로 바쁜데 그 순간에 양보를 해주고 있으면 누구 안 보고 가는데 자기가 스스로 가면은 그때 상당히 이렇게 행복 호르몬이 잘 오릅니다. 그런 느낌들을 잘 보고 가는데 평소에 화라는 것은 그러라고 갔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거나 내지는 이 화가 많이 나 있으면 참으려고 하면 풍선이 빵빵한 상황에 참아야겠다면 참을 수가 없어요. 요즘 유행하는 레질리언스 이렇게 하듯이 어느 정도는 풍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화가 많이 났으면 화를 좀 빼놔야 돼요. 운동을 하거나 자기 스스로 누구에게 친한 사람하고 얘기를 하거나 걷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뭐
샤워를 하거나 뭐 이런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자기가 좀 쉰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람을 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좀 화가 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그 표현할 수 있지. 이 상태에서 참으려고 누가 참아야 된다고 참을인자 세려면 더 성질납니다. 그래서 그릇을 좀 비워두는 거죠. 네. 제가 좀 길게 얘기하는데 괜찮아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얻었던 건, 자리 피하기를 먼저 해봐야겠다. 아이들과 먼저 내가 좀 피해 있어 봐야겠다. 그게 지금 제가 제일 와닿았던 표현 중에 하나여서 저는 좋았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도 사연들은 들어왔으니까 이게 두 번째 사연은 진짜 제가 한번 학부모님들과 꼭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라서 꼭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네. 5살 아이 엄마입니다.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영어 TV를 보여주고 유치원을 보냅니다. 제가 전업주부라 보니 집에 돌아오면 스케줄대로 한글, 사고력수와 영어 숙제 등을 합니다. 놀이 시간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아이가 순둥순둥하다 보니 일단 다 따라오기는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학년이 되어서 너무 푸시하고 독촉하는 부모 때문에 공부를 아예 놔버렸다는 경험담도 많이 들어서 불만을 아직은 아이가 말하지 않지만 기질이 나중에 좀 더 커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이렇게 조금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아이들을 그냥 가만히 놀게만 둘 수는 없어서 뭔가를 시켜야 될 것 같기도 하는데, 실제로 놀이터에 저희 동네 애들 많이 안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이렇게 안 놀고 있는 거 시키질 않고 있나? 이런 걱정도 되는데, 조기 교육이 아이들에게 효과가 좋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까요, 센터장님? 조기 교육을 하는 데서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적으로 살게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즐겁게 사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 즐겁게 살도록 어느 정도 계속 배려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즐거우면 공부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아까 같이 아이를 따라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부모를 따라가게 만드니까 상당히 어렵죠. 아이가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를 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이 없어서 뭐 이렇게 학원 못 보내줘 그러면 애석한 마음으로 가만히 있어야지. 넌 뭐 또 학원을 다니려고 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복잡하잖아요. 그 아이는 공부하고 싶은 아이는 학원을 다니고 싶을 때는 막 애가 타는데, 학원 안 가는 애한테는 가야 된다고 막 압력을 넣고 있거나. 이 불균형하고, 그 다음에 첫째는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내가 불안정한 거예요. 내가 확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존감이다. 이거는 나의 확신감과 나의 가치를 알아먹은 거예요. 늘 제가 토크쇼에서도 많이 했죠. 똑같이 아이들 하는 데 있어서 늘 같이 얘기하고, 내가 불안하면은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어디 학원에 가야 되는데 안 가나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게 하다 보면 힘들지. 이게 내가 확신감이 없어서 내가 흔들리는데 아이한테 흔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늘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가 독립적으로, 아이가 즐겁게 사는 것이 내가 부부간에 또는 주위에서 뭐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함께하고 그 부분을 교육하고 해줘야 돼요. 지금도 저도 뭐 영어를 그래도 아직도 한 하루에 30분 이상은 듣거나 봅니다. 듣거나 보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영어를 했는데도 늘 이렇게 편안히, 제일 이상적으로는 미인대에 가서 영어로 한번 사회 한번 봐봤으면, 그게 저희 어렸을 때 꿈이었는데, 또 내 아내가 들으면 헛소리했다고 하겠지만 그런 꿈을 안고 어떻게 하면 조크를 해가면서 영어를 해볼까, 그런 식으로 관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했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번역한다든가 뭐 새롭게 내가 하는 데 있어 정보를 넣는 데는 어느 정도 영어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어를 아직도 꾸준히 하게 되고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영어를 왜 이렇게 막 억지로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아무튼 경제적으로 대거만 외국인을 만나거나 해외를 나가보거나
또 신공부를 좀 더 빠르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영어가 주는 이점이 너무 많아요. 그랬을 때 그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또 어느 정도는 우리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레벨에 되면은 영어로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고 영어로 페이퍼, 논문을 써야 되는데 거기서 막 딸리는 거예요. 많이 공부를 해도.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지금 이걸 제가 영어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얼마나 영어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듯이 그런 부분들이 되는 데 있어서 공부를 아까 같이 공부를 해나가는데 방향만 정해지면 돼요. 독립적으로 사는데 하는 공부인지 즐겁게 하는 공부인지 나의 한을 푸는 공부가 아니라 아기가 원해서 하는지, 그건 뭐 빨리 해도 상관없고 그 부분을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경험하게 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아 우리 부모가 이래서 했구나, 이 느낌이 제일 중요해야 되는데 뭐든지 마찬가지죠. 그리고 내가 그 당시에서 내가 힘들었으면 항상 내가 힘들었던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웃기나 그런 질문 하지 마. 엄마 공부 잘했어. 그런 거 하지 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아이에게 나의 방향이 아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방향을 그려나가고 그것들을 함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항상 아이의 눈높이에 맞아. 아이의 입장에서. 이게 뭐 모든 것의 기본이죠. 아이의 입장에서. 제 얘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눈을 보면서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랑 함께 계획을 세워야 될 나이가 된 것 같아서 아이랑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워볼 텐데요. 이제 마지막 어느덧 3번째 사연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 딸은 내년에 학교에 입학을 해야 해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내성적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활동을 잘 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친구 혹은 자주 못 봤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엄마 아빠 껌딱지가 돼요. 예를 들어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삼촌이 있는데 그 삼촌과 만나는 약속을 잡게 되면 삼촌 언제 만나? 몇 밤쯤 자면 되는 거야? 삼촌 만나면 너무너무 기대가 돼. 이런 말을 하는데 삼촌을 막상 만나게 되면 엄마 아빠 뒤에만 숨고 껌딱지가 돼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아이가 너무 내성적이라서 주말이면 밖에 나가서 활동도 많이 하고 외부 자극을 많이 준다고 계속 놀아주고 있는데 과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이집에서는 딱히 문제되는 행동은 없어요. 쑥스러움이 많은 친구예요. 라고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내성적인 우리 아이 괜찮을까요? 라고 이렇게 좀 사연을 주셨어요. 실은 저도 많이 내성적이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랑 이렇게 입학을 했었을 때 엄마를 되게 많이 못 들어줬다고 제가 듣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부모님들이라면 너무 걱정이 될 텐데 이렇게 내성적인 아이 어떻게 조금 학부모님들이 이끌어주면 좋을까요, 센터장님? 걱정이 되는 것이죠. 걱정이. 네. 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형성되는 데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하는지 내성적이다 이런 단어는 요즘은 내향적인가 외향적인가, 주로 나한테 관심이 많은가 나 외에 다른 사람에 관심이 많은가, 이게 이제 초점이 많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아까 같이 지금 생각보다 중요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결정이 상당히 많이 돼 있어. 그러나 대개는 내향적인가 외향적이고 다 갖춰져 있고 그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항상 문제인 것이지, 대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혼자 있을 때가 편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되기 때문에, 그러나 좀 더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MBTI를 좀 본다든가 MMPI를 해보면 좀 더 나았는데, 자기가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에 따라서 상당히 어느 날 많이 갈등이 되는데, 어느 정도 자기가 보면은 내가 내향적이라면은 제가 좀 사람 만나는 것도 혼자 함께 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를 풀어가면 되는데, 막 그 부부간에도 그렇고, 아무튼 또 가다 보면 시댁이라든가, 내지는 사람들이 만나면은 내가 내향적인 사람은 그게 마치 잘못된 것처럼 얘기가 많이 돼 있고, 왜 사람들이 왔는데 안 나오느냐, 왜 어울리는 걸 싫어하느냐, 이 부분들이 자꾸 가는데 실은 서로 다른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향적인 사람이 상당히 이렇게 말은 못하고 막 힘들죠.
혼자 있고 싶어 하는데 가야 되고, 뭐 친구들 가야 된다고, 남편은 우리 뭐 오늘 내 부인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나는 가기 싫은데 말도 못하고 마치 내가 부족한 것처럼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나 그런 부분보다는 내가 혼자 있다는 것을 하고 내 어느 정도는 자기가 노력할 만큼은 해주고,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고 그것이 여러분들하고 아니라 내 성향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고 표현하고 자기를 살짝 해주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애기 키울 때도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표현을 해가면서 혼자 있게 해준다든가 같이 어울리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면 좋은데, 이제 아까 같이 여기는 이제 내향적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되고, 특히 이제 아이가 아직도 사람 만나는 걸 힘들어 하잖아요. 삼촌이 오면 좋다고 하는데 삼촌이 오면 거꾸로 좋다고 하지만 두려운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 두려움을 갖다가 좋은 걸로 표현을 하고 그냥 껌딱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다 삼촌 오면 달려가면 삼촌을 좋아하는 건데. 이제 그 생각하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만큼 어려운 것이 행동을 봐야 되는데, 그만큼 그 표현이 됐을 때 늘 교육하고도 마찬가지, 유아하고도 마찬가지, 제일 집중을 계속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그 아이가 삼촌을 만나서 표현할 때 다 이렇게 좋아해야 돼요. 그게 이제 여기 요즘 센터에서는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긍정적 강화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윤보미 쌤이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도 이렇게 사회를 잘 보고요, 이렇게 잘하는 면을 계속 긍정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아까 왜 빠졌어? 그때 왜 눈치를 안 봤어?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긴장하겠죠.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그 행동이 아까같이 사람을 만나기 싫어할 때는 그냥 가만둬야 돼요. 그리고 혹시 내가 답답하면 네가 그래서 엄마가 좀 답답하구나, 엄마가 좀 감정 조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그 애를 탓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애가 누군가하고 삼촌이 왔을 때 정말 뭐 이렇게 했을 때 오 좋아 그리고 또 눈치를 들고 가만히 있고, 그게 긍정적인 원하는 행동이 나왔을 때 온 가족이 30초의 반응을 일어날지 1분의 반응인지 5분의 반응인지 하루 종일 해야 될지 이건 아이에 따라 달라요.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뭐 관심 있을 때는 해주고 오 좋다야, 뭐 관심 없을 때는 행동이 있으나 마나, 이거는 이렇게 굉장히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어느 정도는 지속적으로 봐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러면서 그 행동이 됐을 때 내가 원하는 행동이 됐을 때 표정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표정을 막 좋아야 되는데 잘했다, 잘했어, 잘해. 이건 안 하면 못하죠. 이런 느낌들을 잘 해나가는 것이고, 그랬을 때 결국은 이제 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 걱정이 또 애한테 많이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일단 괜찮은 거고, 이제 어느 정도는 됐을 때 그걸 알고 지금처럼 가면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다음에 알고 나서 하면은 조금 변할 수 있잖아요. 에너지를 어디다 쓸 것인지 좀씩 더. 그리고 가면서 대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발달을 했냐는 문제지.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부분하고 나를 아는, 내가 의식하고 있는 부분하고 내가 의식하지 못한 부분은 거의 하나 저를 보면은 거의 똑같아요. 사람은 거의 생각보다 능력이 엄청 많습니다. 자기 능력의 5%만 발휘하면 다 모든 천재가 된다 하듯이 그 부분이 같은데 표현을 어느 정도 많이 되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않아도 되고요. 항상 그랬을 때는 좀 더 나를 보고 또 지금처럼 상의를 해나갑니다.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센터장님께서는 전문가시니까 그런 것들 좀 더 빨리 캐치를 해서 뭔가를 다가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반인인 저도 이런 걸 좀 캐치하기가 힘들어서 한 번쯤은 아이를 키우면서 드는 생각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발달검사 같은 거나 요즘 TV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부모 행동검사라든지 이런 걸 해봐야 되나? 그런데 그런 건 과연 몇 살 때 혹은 어떨 때 그렇게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될까? 이런 것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과연 그런 것들은 어떠한 행동들이나 이상점이 발견이 됐을 때 병원이라든지 심리발달센터 이런 데 가서 검사를 받는 게 도움이 될까요, 센터장님? 이제 코로나하고 비슷해요. 코로나하고 지금 안 보이는 문제 있을 때 내가 언제 가서 실제 검사를 해봐야 될지, 검사를 했어도 이게 어느 정도 검사가 됐다면은 병원에 가야 될지, 아니면 약을 먹어갖고 외래를 증가할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때, 집중치료를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다 개인하고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같이 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뭔가 결과가 나왔을 때, 아, 내가 받아들이고 뭔가 활용할 수 있겠다. 근데 대부분 다 두렵잖아요. 대부분 다 두렵지. 정신과 온다는 거 엄청 두려워요. 상담센터는 좀 더 마음이 편하고, 정신과는 엄청 마음이 두렵습니다. 오는 순간에. 정신과 의사라는 것은 태초에 좀 태어났을 때, 안 되는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갖고 하잖아요. 병을 갖고 하니까. 그 자체가 두렵죠.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하는 행동이 다 내 병 때문에 다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죠. 얼마나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건 두려운 건데, 이제, 내가 좀 더 어떤 부분을 했을 때 관심이 되고, 아, 내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주위하고 지금부터 좀 더 가볍게 도움을 받아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나부터 가서 검사를 해봐야 돼요. 부모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제가 만난 심리검사를 하고 와서 저하고 상담을 하는 중에 제가 제일 기억 남는 선생님은 어디 원장님이었는데 심리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심리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직원들한테 주면서 아, 내 사용 설명서야. 이렇게 훌륭한 분도 봤어요. 근데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 그걸 과감히 또 주시더라고. 그런 부분하고 또 어느 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 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잘 아는 의사분이었는데 여의사였는데도 따고 와가지고 검사하시는 거 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거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아까 같이 시점이 내 자신이 좀 더 알아보고 싶다든 아까 지금 가볍게 해보면 서로 얘기를 나누고 동료 간에 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애기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뭔가 의심적일 때 좀 전문가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좀 더 확실히 알아보고 싶을 때 나부터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애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아이를 먼저 막 데리고 오죠. 네. 아이를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항상 아이를 할 때 내가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부분이 애기한테 거꾸로 발달에 장애를 안 받도록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애기한테 강요하지 않도록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이게 아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까지 내 안경에 있는 것을 자꾸 빼야 돼요. 내 안경에 있는 아이를 제대로 못 보는 것을 항상 빼고 아이 것을 제대로 보게 하는 것이고 화가 많이 난다든가 특히 가정에서 돈이 없다든가 또 남편하고 부부간에 안 좋다든가 그럼 아이가 안 보여요. 아이가 안 보여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알고 가면서 그 부분을 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이 됐나요? 네, 저는 설명이 너무 잘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연히 나도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돌아보면서도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돼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리가 되셨나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있고 궁금한 분들도 많이 오셔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자리가 좀 많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는 이걸 꼭 물어보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라시는 분들 손 지금 들어주시면 즉석에서 질문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혹시 계신가요? 네, 우리 여기 혹시 어머니 성함과 아이 나이 정도 이렇게 말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성함은 같아요. 뭐 얘기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돼요. 네, 성함 안 하셔도 된대요. 아이 나이 정도만? 네. 저희 아이는 4살짜리 여자아이고요. 이제 4살 되면서 훨씬 더 많이 감정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걸 많이 보는데 자기가 화가 난다던가 아니면 우리 집에 이제 친구들이 놀러 와서 자기 물건을 만질 때 못 견뎌 하고 그걸 표현하는 게 엄마 싫어. 이렇게 찡찡 이렇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 어른들 말로 욱한다고 하는 모습이 아이한테 이렇게 보이는 게 많을 때 저도 어떻게 이제 이렇게 달래도 이렇게 기다려도 이렇게 본인이 막 다다다다닥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제 그 감정이 조절이 안 될 때 막 울고 생목소리로 울거나 그게 너무 심할 땐 뭐 30분 이렇게 막 1시간 이렇게 울다가 다행이라고 할 수는 있는 건지 신나게 다 울고 자기 감정을 다 표현하고 나면 나 이제 기분 괜찮아졌어 라고 요즘에 표현은 해요. 근데 제가 그 시간 동안 실은 제가 못 견디는 것도 있지만 저 아이가 저렇게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막 자기를 쥐어뜯고 막 물건을 한 번씩 던지거나 이럴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기다려줘야 될지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될지가 좀 많이 숙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점 더 그런 부분이 자기 감정이 표현하는 게 좀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다려주는 것은 상당히 잘한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기다려서 얘기가 될 때, 엄마가 봤을 때 이런 점들은 너무나 힘들고, 나중에 엄마 외에 네가 또 다른 누구를 만났을 때 또 거꾸로 네가 누구 친구 집에 간대 만지고 싶고 네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었을 때 네 그 친구가 못 만지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예? 그리고 어느 정도는 서로 생활을 할 때 내가 아까 같이 똑같이 내가 갖고 내가 지금 내 것을 손대고 싶지 않은 것은 존중을 해줘야죠. 그러나 그 상황들에 어디 가서 네가 만지고 싶을 때 상대가 되었을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점에서 어느 정도는 상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씩 양보를 해야 되는 사회생활을 하는 것들이 이제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항상 물어봐야 돼요. 안 보여주고 싶으면 안 보여주는 걸 미리 체크를 한다든가. 그러나 이제 그런 점들이 되고,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말로 표현을 했을 때 더 좋아해야죠. 그리고 엄마가 들어줘야죠. 요구를 말로 했을 때 들어야 되는데 말로 하면 잘 안 들어줘요. 때를 쓰고 울면 그때서 좀씩 들어준다든가. 이게 내가 반응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말로 했을 때, 그랬을 때 더 들어주는 것, 표현이 되고, 그리고 그 표현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하듯이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표현하는 건데, 그 다음에 그 표현을 엄마가 생각할 때 더 들어주는 방식으로 항상을 하고, 남한테도 통하는 방식으로 화를 내야지, 화를 못 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났을 때 같이 나는 어떻게 해주는지 애기한테도 얘기해줘보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시간을 길게 갖고 해야죠. 그리고 그 표현하는 것이 안 되면 또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 표현하는 방법들을 아까 우리 어른들하고 똑같죠.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지 다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는 어떤 걸 선호하는지, 그 전에 물건을 갖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지, 놀이들을 할 때도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 시간들이 조금 되면서 고집을 부르지만 이제 상호작용을 할 때잖아요. 그러면서 학교를 가면 이제 그런 부분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게 학습이 안 되면 막 힘들고, 이제 그때부터는 우월감하고 열등감이 막 생기는 시간이죠. 학교 가면은. 그 전에는 이제 자율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제 뭐 발달 과정에 그래도 에릭슨이 얘기한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이제 신뢰가 안 되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냐, 아까 주도적이냐 아니냐, 그다음 단계가 가면은 이제 좀 더 해서 이제 그 열등감을 가질 것이냐 안 가질 것이냐 이런 시간들이 되고, 그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아까 같이 내가 누구인지라든가 이런 사춘기하고 청소년기에 가는 이런 부분들이 조용조용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보고 지금처럼 이런 부분들을 내가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애들이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내가 자연스럽게 않게 하고, 화가 나면 내가 두려워서 막 못하고, 화를 표현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닌데 화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화를 낼 때 못 내면 엄청 또 힘들어요. 또 병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고, 저의 세대하고 지금 세대하고는 지금 중간인데, 감정을 표현하게 하느냐, 감정을 억제하게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저희들은 감정을 표현했다고 하면 살아남질 못했어요. 손목 한번 잡으려도 막 사내를 막 도면이 다양하고, 그것도 손잡을 수 없으니까 막 건너뛸 때 오 이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놀이공원 가서 살짝 잡아본다든가 이렇게 하지. 그전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혼나죠. 그런 점들이 이제 하는데, 지금은 뭐 저는 아름다운데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막 청소년 되더라도 막 횡단보도에서 다 하고 있으면 너무 아름다운데, 하나 걱정은 좀 오래 가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이 있어요. 정말로 아름다워요. 그러듯이 표현하는 게 너무 다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고, 사춘기 때 또 아까 같이 부각되는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는 아니에요. 항상.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특히 그래서 청소년기까지는. 그래서 독립하려고 막 용트림을 치는데 그걸 나쁘다고 하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큰 개념이 독립이에요. 모든 교육, 모든 제가 하는 것, 아이의 양육에서는 애기가 혼자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있게. 좋은 부모 마찬가지. 나 떨어져서 독립해서, 남자는 좋은 남자친구, 여자는 좋은 남자친구, 서로 간에 만나서
또 가정 꾸리고 잘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 그게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게 제일 좋은 부분이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어느 거나 막 자기를 못 떠나게 하잖아요. 어머니는 아들을 못 떠나게 하고 아버지는 딸한테만 가고 있고 그런 점들이 많은데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가 함께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청소년까지는 어렵습니다. 막 부모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특히나. 부모의 무게감도 함께 느껴지면서 하는 이야기였고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또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편안하게 해주셔도 돼요. 네. 저도 지금 첫째가 10살이고 둘째가 4살인데 첫째가 아들이거든요. 근데 5살 될 때까지 말을 못해서 이제 병원을 다니다가 지금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언어 치료를 다니고 치료를 받는 중인데 둘째 여자아이는 제가 얘를 처음 키우는 것처럼 모든 게 혼자 스스로 좀 빠른 편이고 감정적인 부분도 좀 예민한 편이고 그래서 거의 이제 각자 키우다시피 하는데 고민은 둘째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여자친구가 딱 한 명 있고 나머지가 다 남자친구인데 남자친구들이 놀자고 하면 전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오지 못하게 하고 그 여자친구 한 명한테만 되게 집착을 해요. 유치원을 서로 다른 유치원을 가는데 뭐 그 여자친구가 가는 유치원은 되게 좋은 유치원이라 생각을 하고 여자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따라하려고 하고 집착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유치원을 또 이제 새로 갔을 때 또 이 아이가 저희 아이가 단짝 친구 한 명만 이렇게 사귀려고 할까봐 그것도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그게 조금 네. 오빠는 어때요? 네. 오빠에 대한 존재는 그냥 일반 아이들처럼 아직까지는 오빠가 오면 아니야 만지지 마 싫어 뭐 만지지 마 하고 그냥 그 정도만이지 아직 오빠에 대해서 특별한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상호작용이 거의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기가 쉽진 않고 표현을 하듯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표현을 안 하고 있으면 더 어려운 겁니다. 그걸 얘기하게끔 하고 오빠의 존재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응? 그랬을 때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뭐 이렇게 가정할 필요는 좀 들어봐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게 하고 했을 때 힘든 것도 얘기를 해. 항상 이 정신과의 가장 치료적인 거다 그러면은 이 암흑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얘기가 되면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안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신치료를 하거나 말로 하는 것은 말로 표현이 되면 여러 가지 장점, 여러 가지 뭐 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떠나서 표현이 되면 해결이 된다. 표현이 안 되고 억제되고 있고 아까 눈치를 보고 있으면서 마치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부분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그 자체도 표현이잖아요. 지금 아이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어?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지금 하는 행동은 자기의 표현이에요. 아까같이. 그냥 떠오르는 것은. 그 표현을 들어주고 들어보고 어쩐지 계속 알아줘야 되고 그러면서 더 본인이 풀어가는 것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아이는 지금 나에게 어머니에게 특히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다. 그럼 그 표현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 들어줘보고 걔가 원하는 대로 계속 해줘야죠.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돈을 그건 너의 성장을 위해서 안 해주는 거다. 안 사준다? 돈 없다? 이런 건 도움이 안 돼요.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좋은 때 돈을 써보자 이렇게 하는데 대개는 돈이 사줄 돈도 있으면 없다? 이거 완전 속이는 거잖아요. 성질나잖아요. 응? 성질나잖아요. 그럼 둘 다 손해보잖아요. 엄마는 언제든지 해주고 싶은데 그 시치미 때문에 안 되잖아요. 해줄 건 해주고 그 다음에 왜 안 해주는지를 분명히 해줘야지. 우리는 막 그런 방법인데 그래서 지금 아이는 제일 중요한 건 아이는 나에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특히나 병인의 안 병인의 병인의 안 이걸 너무 따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 기간에는 항상 변화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이라니까요.
그리고 살아서 변할 기회는 늘 항상 하지만은 자식밖에 없어요. 더더욱 그렇게 생각. 그 애는 죽을 병 걸리면 되게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변하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신의 은총이나 뭐 이런 억에서 변하고 그 애는 변할 기회가 없어요. 살아서 내가 하는 것은 그래도 자식을 통해서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관심 늘 내가 반복해서 하지만 그 부분이고 힘든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거예요. 너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다 힘들어서 해보면 그래요. 해보면 지금 어머니도 그런 점이죠. 그러면 그 지금 둘째 4살 아이한테 오빠의 상황을 오빠가 다른 오빠랑 좀 틀리게 특별하다는 거를 지금부터 말을 해줘야 될지 아니면 스스로 그냥 느끼게 놔둬야 될지. 있는 것들을 살짝 설명해줘야지 아 그렇구나 이걸 알아가는 근데 거예요. 저도 모르게 계속 이해하라고 벌써부터 오빠가 이해하라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거고 네. 오빠가 이래 네. 너도 힘들지. 모든 것에 가능한 것은 공감 반응이 되잖아요. 네. 다른 건 다 지금 제가 하는 거 다 도움 하나도 안 돼요. 힘들죠? 응? 이게 안 되니까 막 말로 하는 거고. 그 아이도 힘들다는 것을 알아줘야지. 네. 응?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게 이제 알아먹을 때까지 기다려지면서 그래도 좀 설명해주고 표정이 낫지 않는지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네 반응이 극히 정상적이고 잘하는 거잖아요. 지금. 두려운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막 이상하다. 넌 왜 그러냐. 넌 그래갖고는 안 돼.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오빠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제 그러면서 그때 틈을 계속 보는 거니까 이제 그에 오빠는 또 선생님이 안내를 해주겠죠. 네. 그러는 거. 그의 힘이 없으면 항상 부부간에 서로 얘기하고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힘을 얻는 게 중요해요. 아이한테 막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없을 땐 절대 돌봐줄 수 없어요. 늘 예를 들잖아요. 비행기 타서 산소가 부족할 때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산소가 있으면 못 쓰는 아이는 누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나요? 본인. 엄마가 써야 돼요. 엄마가 써야 되는데 막 애기 먼저 씌워주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애기 먼저 씌워주면 안 되고 내가 쓰되 애기를 씌워주겠어 쓰는 거지. 나만 쓰고 이렇게 가면 세월호 선장이지. 그 순간에 조금은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쫙 쓰고 싹 해줘요. 본능적으로 이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들 생각보다. 그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학습을 해야 돼요. 학습. 배워야 되고 머릿속에 쫙 넣어야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왜 엄마가 이렇게 쉬고 와? 그러면은 내가 이래서 너를 돌보기 위해서 쉬어야 되고 가서 쉬었다 오면은 아이가 진짜 와서 나를 잘 돌보지 엄마 좀 쉬고 와 그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싸움하느니 둘이 가서 놀다 오면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아하죠. 근데 어디 가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한 일주일 못 가니까 얘가 또 헷갈리지. 약발이 일주일 안 가요. 이렇게 하고 나면. 하루도 안 간다고 그러죠. 어디 교회 갔다 오면 바로 그냥 거기서 막 퍼분다고. 약발이 오래 가야 돼요. 그리고 안 간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못 오잖아요. 그럼 이제 엄마가 다시 공부할 시간인가 봐? 이렇게 해야죠. 쉬어야 될 시간인가 봐?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래? 너는 그렇지 말. 부모도 역시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명확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실은 아까쯤에 벌써 1시간은 저희가 약속했는데 훨씬 빨리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저희 센터장님께서는 항상 프로그램과 교육을 시간 안에 끝내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 사람이다 했는데 제가 오늘 첫 진행이다 보니 많이 긴장이 돼서 조금은 또 길게 진행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0분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센터장님께서 오늘 여기 학부모님들과 함께 했는데 어떠셨나요? 이렇게 눈이 살아있으니까 좋잖아요. 궁금한 게 있어야죠. 궁금한 게. 이렇게 내가 항상 욕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때보다 훨씬 느낌이 좋고 이렇게 눈빛이 다 살아있잖아요. 막 집중이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다른 때보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그룹이었으면 제가 이렇게 차마 진행을 못했을 것 같은데 우리 학부모님들과 같은 입장이다 보니 저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한마음 토크는 사회기로서 올해 거는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마음 토크는
해마다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사연에 성전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내년에 혹시 저희가 또다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게 된다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